솔직히 말씀드리면 국토부 장관께서는 very disappointed 했어요. 아, 저는 뭐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네. 해봐라 어떻게 돼? 왜냐하면 지금 과거 같은 상승장이 일어난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 포지션은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진짜 15년 넘게 투자하면서 계속해서 상승만 할 거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한 적도 없고요. 하락할 거니까 다 팔아야겠다라고 해서 투자를 해본 적도 없어요. 다만 그러한 리스크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리스크는 결국에는 골마 터져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리스크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커요. 전세 사기 이슈들 같은 경우 지금 다 경매행으로 빠지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지금 매물 자체가 거래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거래가 자체가 되지도 않고 전세가율은 하락하고 전세가는 떨어지기 때문에 하락한다. 이 부분이 일정 부분 논리적으로 맞을 수는 있겠지만 그 이면의 부분들도 한번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전세가율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낮아지고 있고 입주 물량이 많아지고 있고 전세 사기로 인해서 거래 자체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과 수도권 내에 재개발 사업장들이 다 올스탑 됐습니다. 네. 이거는 결국에는 지금 당장의 입주 물량은 많을지 몰라도 앞으로의 입주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주택이라든가 총 주택 수에 대한 인허가라든가 착공 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줄어들고 있다는 뜻은 뭐냐면 결국에는 2년 내나 3년 뒤에는 총 주택 수 부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건 바꿔 말하면 뭔가요? 상승 요인이거든요. 네. 저도 피어스님처럼 최근에 이제 6월달에 전세가 한 분 나가는데 그 사이에 리모델링을 해줘야 돼서 도배장판 그리고 리모델링 해줘야 돼서 저도 통째로 돈을 다 물어주고 한 달 있다가 다시 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근데 전 다행히 전세금은 역전세는 안 맞고 조금 더 받기는 합니다. 그래서 1,000원이긴 한데 그래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서 조금 전세가가 올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최근에 다른 거 돈 나갈 것도 있지만 이제 카드도 있고 또 마이너스 통장 대출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임대인들도 나름대로 대비는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저는 그런 큰 위기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저처럼 다들 대비를 하고 있고 모든 걸 다 떨어서 산 영끌러가 아닌 이상은 다 그런 거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나올 여력들이 있을 거예요. 다 담보물이 있고 소득들이 있기 때문에 신용대출도 있고 다만 정부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대출 안 해주는 부분은 좀 불합리한 부분인 것 같고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작년 12월 21일 날 중과 풀어주기로 해놓고 아직도 입법 통과를 안 해서 저는 다음 주에 취득세를 2배를 내야 되고 12.4%. 아직도 안 풀렸나요? 네. 좀 대단하네요. 1억이 넘는 돈을 취득세로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좀 불합리한 부분들을 빨리 정부에서 약속을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국토부에서 발행하는 이제 주택 공급 물량에 대해서 매월 리포트가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꼼꼼히 체크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유의미한 게 두 가지를 봅니다. 미분양, 특히나 준공 후 미분양 악성이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증가하는지 여부를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착공에 대한 인허가죠. 2, 3년 뒤에 물량을 그걸로 이제 반추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물량이 주는 거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고요. 맞고. 근데 이게 이제 드라마틱하게 줄거나 올라가는 건 아니고 일단 평이하거나. 근데 평이해도 문제가 그동안의 물량이 이제 저공급이었거든 사실은. 서울이나 여기는 물량이 이제 충분치가 않았기 때문에 상승이나 이런 게 일어난 측면도 있고요. 근데 이제 악성 미분양은 이제 줄거나 하지 않고 조금씩 이제 증가를 하는 게 있어요. 사실. 물론 지방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리스크도 이제 감안을 해야 돼. 물량 측면에서 보면 물론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은 사실은 지방하고는 커플링이 됐다가 디커플링 됐다가 이거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지금은 제가 보기에 디커플링이 확실하고요. 일단은 소비 심리를 봐도 그렇고. 근데 핵심은 그거 같아요. 일단 역전세나 리스크나 그 하반기 때 이제 공급 물량 이제 수도권 그 핵심지 서울 핵심지 여기는 하여튼 단기적인 충격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단기적인 충격을 정부 당국이 어떻게 보는지는 우리는 모니터링할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말한 대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피면서 이걸 따르라 하는 거는 이거 사실 되게 어폐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격이 하나 둘씩 사례화될 때 이 정부가 어떤 식으로 액션을 취하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간단합니다. DSR을 풀면 돼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 담보 물건이 명확하기 때문에 DSR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일정 기간으로 텀을 둬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은 간단하게 완화할 수 있는 게 역전세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근데 요는 이런 것들을 하반기 때 어느 정도 사례화되고 이제 여론화되지 않으면은 지금 이제 국토부에 있는 분하고 보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있다라는 거는 저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부작용 아닌 부작용을 어디까지 바라고 있다가 부랴부랴 뭘 할지는 사실은 지금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하반기 때 충분하게 이걸 두 눈으로 직관하면서 지켜보고 어떤 식으로 이걸 클리어링 하는지를 보고 그리고 매수에 참여를 해도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장기 물량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실 보면 돼요. 지금 인허가나 이런 것들 그리고 말한 대로 지금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단가가 안 맞아서 대부분 좀 안 되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자처되고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유추가 가능하잖아요. 2, 3년 지나면은 사실은 소비 심리가 완전히 바닥을 또 깔아앉지 않는 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으면은 이 부분에 어느 부분에서 매수를 하면은 1가구 갈아타기라든지 무주택자들은 이때 매수를 하면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을 그런 것들을 이제 평평하게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 때 리스크를 충분히 이제 확인을 하고 액션을 취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각자 이제 주관적인 것들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커버가 가능하다 하면은 또 매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이런 국토부에서 하는 정책들이 우리가 사실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뽑는 거잖아요. 정치적인 색채를 얘기하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일단 보면은 공약대로 되는 것들이 잘 없어요. 종부세를 비롯해 세금 부분 특히나 이슈가 되게 많았고 그런 부분에 충분하게 전 정권하고 다르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 특히나 최근에 전세가 굳이 전세 뭐 사기나 역전세 이런 것 때문에 전세를 없애야 돼. 이게 이제 지금 국토부라는 하나의 카테고리의 전문가의 그런 자기들이 본인이 수장이 모르면 어딘가 들으면 되고요. 전문가를 갖다 놓고 그리고 학습을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을 안 거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뇌를 거치지 않고 입으로 얘기했다라는 거에서 되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를 한 사람 같으면은 그게 어떤 말이고 어떤 부작용이 있고 이런 것들을 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에 대해서 한번 짚고 최근에 이제 전세를 없앤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시장이 좀 혼란스러운데요. 네. 사실은 또 공부를 한 임대인이라면 네. 다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뭐 이게 혼란은 있겠지만 뭐 없앤다고 해도 나쁘지만은 않다. 오히려 우리가 현금 흐름을 더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사실은 저희 투자자들도 목표가 월세 많이 받는 게 목표인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전세를 없애버리면 오히려 월세가 오를 것이다. 대부분의 뭐 선진국이나 이제 월세 제도 위주로 사는 그런 나라들을 보면 월세가 많이 비싸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전세를 없애겠다는 거는 조금 생각이 짧은 것 같고요. 그렇죠. 전세를 없애겠다면서 한 말이 에스크로우라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예, 이게 알겠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의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국가가 보관하겠다고. 그거는 저는 정말 상당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거 반박할 저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토부 장관께서는 지가 모르는 걸 모른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힘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그 불인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전세제도라는 게 유지되는 것 자체가 이 전세금을 임대인이 받아서 그거를 자기의 투자에 그렇죠. 활용을 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존재하고 유지가 되는 제도인데 그 유익을 아예 없애겠다면은 이거는 뭐 전세제도가 유지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간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은행이 막을 수 있으니 네가 맡긴 예금은 국가에서 이제 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거 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모르고 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는지 사실은 정말 되게 very disappointed 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보다도 에스크로 그렇게 맡기는 거는 아예 안 되는 제도 같고요. 뭐 그걸로 뭐 다시 임대인에게 혜택을 준다면 또 모를 수 있는데 그거는 좀 다듬어줘야 되는 제도 같고 아니면 차라리 그런 등기에 대한 그 임차인에 대한 권리를 좀 강화하든지 아니면 뭐 선순위가 아니면 아예 전세를 못 들어가게 해주든지 아니면 그런 감정평가를 제대로 해서 순위를 딱
그 안에 들어올 때만 전세 한도 안에 들어올 때만 전세를 하게 해주든지 이런 뭐 실제로 가능한 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말도 안 되게 그걸 30%씩 에스크로를 맡겨두면 뭐 전세 제도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정말. 그건 제가 알기로 미국에서 이제 집을 사기 전에 약간 홈쇼핑에서 그렇죠. 쇼핑몰에서 약간 돈을 잠깐 맡아주듯이 그렇게 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전세 기간 2년 동안 계속 맡고 있겠다 그러면 임대인들은 임대 주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완전히. 그렇죠. 예, 그 돈을 활용할 수가 없는데. 저는 뭐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예. 해봐라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이게 결국엔 그 임대차 3법처럼 네. 이렇게 그분의 업적이 될 테니까요. 두고두고 뭐 이렇게 박제당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겠다. 아하. 그리고 결국엔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OECD 기준으로 했었을 때 주거 비용이 현저하게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전세제도 때문에 그래요. 전세는 이 주거를 사용하는 사람이 세금을 안 냅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요, 주거하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저는 그래, 뭐 원현미 장관의 결국에 그러한 업적이 될 테니까 그것도 나쁘진 않겠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조금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이야기지만서도요, 주거 비용 상승은 좋을 리가 없거든요. 예, 무주택자분들한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임대인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임차인을 말살하기 위한 정책이다.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정책이고 에스크로는 말도 안 되죠. 임대인이 돈을 예치하거나 보관하기 위해서 전세를 놓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걸 투자에 활용한다던가 혹은 그걸 갭으로 활용해서 그 주택을 매수하기 위함이지 예치하기 위함이라면 월세를 받죠. 무조건 월세를 받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사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